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귀신의 도움으로 어사가 된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살았지요. 부부는 자식 하나 얻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지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물 한 대접 떠놓고 천지신명에게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의 꿈에 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타났답니다. 노인은 자손이 없는 터에 집을 지었도다. 내가 일러주는 땅에 집을 지으면 좋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명당 자리를 하나 알려주고 사라졌습니다. 꿈이 예사롭지 않았던 부부는 노인이 알려준 자리에 곧바로 집을 지었지요.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태기가 있더니 10달 뒤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눈은 샛별처럼 빛나고 얼굴에선 광채가 났지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박문수였답니다. 박문수는 별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새 서당을 다녔지요. 하루는 서당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과거 시험을 알리는 방을 보았습니다. 박문수는 하나를 가르치며 열을 깨칠 정도로 실력이 대단했지요. 당장 짐을 싸서 과거 길에 올랐습니다. 박문수는 한 곡에 두 곡에 넘어가다가 큰 나무 그늘에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그때 가마 하나가 앞을 지나갔지요. 가만히 보니 흰 가마에 배로 만든 발을 둘렀습니다. 상을 당한 모양이로군. 박문수가 무심코 혼잣말을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가마꾼들이 흰 가마를 내려놓고 쉬었지요. 박문수는 예를 갖추려고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다가 우연히 가마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마 안에 상복 입은 여인이 저고리 안쪽에서 무언가 꺼내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여인들이 쓰는 머리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이 떨어져 나가 있었지요. 그때 가마꾼들이 일어나 다시 흰 가마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박문수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마를 따라가 보았지요. 가마는 밤이 돼서야 겨우 한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흰 가마가 어느 큰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박문수도 뒤따라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다행히 주인 영감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박문수가 잠자리에 막 누워있는데 바깥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주인 영감이었지요.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시오? 예, 덕분에 아주 편합니다.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잠깐 들어오시지요. 주인 영감은 기다렸다는 듯 얼른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젊은이를 보니 아들 생각이 자꾸 나서 그만. 아드님이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흰 가마가 집 안으로 들어오던데요. 주인 영감은 크게 한숨을 쉬더니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행방불명된 지 벌써 3달이 넘었다오. 장가를 든 지 사흘 만에 사라졌는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머리카락 한 올 발견하지 못하고 있소. 박문수가 크게 걱정을 하면서 위로를 하니
영감은 오히려 며느리를 걱정을 했습니다. 늙어 빠진 나는 그나마 괜찮소.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서방 잃고 홀로 된 며느리가 불쌍해서 차마 볼 수가 없다오. 좀 쉬라고 친정을 보냈는데 마침 오늘 돌아왔다오. 아이고, 손님 붙들고 별소리를 다 했구려. 편히 주무시오. 주인 영감이 돌아간 뒤 박문수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쐬러 뜰로 나갔지요. 그때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들어와서는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았지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머무는 별당으로 뛰어 들어가지 뭐예요. 박문수는 재빨리 그를 쫓았습니다. 사내가 별당에서 야옹하며 고양이 소리를 내니 별당 문이 스르르 열렸지요. 사내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별당에서는 밤새도록 소리 죽인 남녀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답니다. 사내는 먼동이 틀 무렵 방에서 나와 담장을 넘어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박문수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 영감에게 급히 인사를 하고 나와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어느 서당에 들어가 이 사람 저 사람 살펴보고 있는데 발밑에 뭔가가 떨어졌지요. 물건을 줍고 보니 그 상복 입은 여인이 지녔던 빛과 똑같은 반쪽짜리 빛이었습니다. 머리빗의 주인이 어젯밤 그 사내란 걸 알아차렸지요. 지금은 아무런 힘이 없어 그냥 돌아서지만 반드시 과거의 급제에 내 놈의 죄상을 모조리 밝히고 말 것이다. 박문수는 마지못해 빗을 돌려주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문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초립동이와 마주쳤습니다. 선비님은 어디를 그리 바삐 가시오?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갑니다. 갈 길이 바빠서 이만. 박문수가 막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초립동이가 붙잡았습니다. 과거는 어제 이미 끝났는데 무엇하러 가신단 말이오? 모레가 과거 날인데 무슨 말이오? 점잖은 사람이 왜 이리 실없는 소리를 하는 거요? 사실이오. 시험이 앞당겨졌다오. 어제 본 과거 시험 시제도 알려주리다. 떨어질 낙, 비출 조였소. 박문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런데 초립동이가 또 말을 했지요. 그래도 못 믿겠다면 장원급제한 시를 읊어주리다. 그러더니 시 한 수를 줄줄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생각나질 않소. 미안하오. 어쨌든 헛걸음 말고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거요. 초립동이는 이 말을 남기고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박문수는 여기까지 왔는데 한양 구경이나 하고 가자 싶어 다시 한양으로 향했지요. 한양에 도착하고 보니 발 디딜 틈도 없이 선비들로 북적거리고 과거를 알리는 방은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홧김에 방을 뜯어버렸지요. 그때 어디선가 포졸이 달려오더니 박문수의 팔을 꺾어 꼼짝달싹 못하게 하였지요. 나라에서 붙인 방을 함부로 뜯다니 단단히 혼이 나야겠구나. 이미 다 끝난 시험인데 그깟 방을 뜯었기로서니 뭘 그리 대수란 말이오. 박문수는 도끼 눈을 뜨고 포졸에게 쏘아붙였지요. 그러자 포졸은 혀를 끌끌 차면서
뜯겨진 방을 보여주었지요. 이보시오. 그 두 눈은 멋으로 달고 다니오. 여기에 쓰여있는 날짜를 똑똑히 보시오. 그런 정신으로 무슨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과거 날은 분명 내일이었습니다. 그 초립동이가 나를 속였구나. 그냥 돌아갔다가는 큰 낭패를 볼 뻔했어. 다음 날 찾아간 과거 시험장은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금 있으니 시험관이 들어와 드디어 시제를 내거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낙조라는 시제가 걸리는 게 아니겠어요? 박문수는 정신이 아찔해져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지요. 그러다가 버뜩 정신을 차리고 초립동이가 읊조린 시를 한자 한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구는 박문수가 직접 지어 넣었지요. 채점관들은 박문수의 글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글은 사람이 지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구려. 분명히 귀신이 장난을 친 것이라오. 그렇다면 귀신의 글은 장원으로 뽑을 수 없소이다. 아니요,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시오. 분명 사람이 지은 글이 맞소. 박문수는 채점관 만장일치로 장원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되었지요. 박문수는 곧장 행방불명된 아들을 찾고 있는 영감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일을 상세히 늘어놓았답니다. 그런 다음 며느리 몰래 머리빗을 가져오게 하였지요. 박문수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인 동원 앞마당에 그 사내를 불러다 놓고 따져 물었습니다. 너는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닌데 어디에서 온 것이냐? 예, 중원군 오가리에서 왔습니다. 이 마을에는 무슨 일로 왔느냐? 사내는 머뭇거리면서 선뜻 대답을 못하더니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 훈장님 학식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그 밑에서 공부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쯤 왔느냐? 3달 전에 왔습니다. 박문수는 이어 며느리에게도 질문을 하였지요. 너는 어디에서 이곳으로 시집을 왔느냐? 며느리는 파르르 입술을 떨면서 간신히 대답을 하였습니다. 중원군 오가리요. 이곳에 시집 온 지는 얼마나 되었느냐? 3달이 되었습니다요. 사내와 며느리의 대답을 듣고 난 구경꾼들이 여기저기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는 그날 밤 목격한 사실을 조목조목 이야기한 뒤 며느리의 머리빗을 높이 꺼내들었습니다. 박문수가 사내에게 나머지 머리빗을 건네받아 쪼개진 부분의 일을 맞췄지요. 두 조각은 딱 들어맞아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문수의 끈질긴 추궁 끝에 두 사람은 영감의 아들을 집 안에 있는 연못에 빠뜨렸다고 자백을 하였습니다. 연못으로 달려가 시신을 건져냈지요. 원한이 얼마나 기뻤던지 3달이 지나도록 시신이 어느 한 군데 썩은 곳 없이 깨끗했답니다. 박문수는 얼굴을 확인하려고 시신 앞으로 걸어갔지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과거 길의 시제를 알려주었던 그 초립둥이였던 것이지요. 이제야 맺힌 한이 풀렸는지 멀쩡하던 시신이 순식간에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박문수는 재로 변한 시신을 잘 거두어 수습해주고 명복을 빌어주었지요. 공주를 데려간 도깨비. 옛날 어느 산속에 뿔이 5 달린 도깨비가 살았습니다.
도깨비는 밤이 되면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애써 가꾼 논밭을 못쓰게 만들거나 심한 장난을 하여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그러더니 예쁜 여자들을 훔쳐가 온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나라에서는 뿔이 5 달린 도깨비를 잡으려 했지만 땅속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잡을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도깨비는 대궐로 들어가서 임금이 사랑하는 공주 셋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임금은 화가 잔뜩 나서 모든 신하와 장수들에게 몹쓸 도깨비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또한 공주를 찾아오는 사람은 공주와 결혼을 시키고 상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3 달 안에 공주를 찾지 못하면 모든 신하와 장수들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신하와 장수들은 벌벌 떨었지요. 땅속에 사는 도깨비를 어디서 찾으며 설사 찾는다고 하더라도 무서운 도깨비를 어떻게 죽이고 공주들을 찾아올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모든 신하와 장수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공주들을 구하는 일은 어떻게 되었는가? 제일 나이가 많은 신하가 머리를 조아리고 말을 했지요. 온 나라에 영을 내려 모든 군사와 백성들이 어서 빨리 세공주 마마를 구하고 도깨비를 잡아오도록 하였사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 줄로 아뢰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고? 그대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군사와 백성들이 어찌한단 말인가? 여러 말할 것 없다. 그대들이 찾아 나서도록 하라. 만일 길 내로 찾아오지 못한다면 그대들은 물론 그대들의 가족까지 모두 큰 죄로 다스릴 것이니 그리 알거라. 신하들은 며칠을 두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도깨비를 찾아 무찌르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공주를 구해낼 방법을 말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대궐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도깨비를 죽이고 새 공주 마마를 구해오겠습니다. 나이 많은 신하 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바우라는 어린아이였지요. 한 신하가 아이를 꾸짖었습니다. 네, 이 녀석 어느 앞이라고 까부는 것이냐? 어서 물러가지 못할까? 그때 나이 많은 신하가 바오에게 물었지요. 그래, 내가 그 무서운 도깨비를 잡고 공주님들을 구해낼 자신이 있단 말이냐? 예, 자신이 있습니다. 힘센 장수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네가 어찌 하겠단 말이냐? 예,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간밤에 나타나셔서 공주님을 구하고 도깨비도 없애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신하들은 고 웃음을 치며 자리를 떴지만 나이 많은 신하는 바우에게 허리에 찼던 칼을 내어주며 당부를 했지요. 참 장한 일이다. 꼭 성공하고 돌아오너라. 그 신하는 힘센 하인 2명을 부하로 딸려보냈습니다. 바우는 부하 2명과 함께 도깨비를 찾아 길을 떠났지요. 가는 곳마다 도깨비가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덧 1 달이 지나고 2 달이 지났지요. 부하들은 지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바우는 실망하지 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바우는 나무 그늘에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속에서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나타났지요.
이 산을 넘어가면 또 산이 있다. 그 산을 넘어가면 아주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제일 깊은 골짜기를 찾아가면 호랑이같이 생긴 바위가 있지. 그 바위 뒤 수풀을 헤치면 구멍이 있다.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도깨비가 사는 땅속 나라가 있으니 어서 가서 도깨비를 잡도록 해라. 바우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골짜기를 찾아갔지요. 바우는 한참 만에 호랑이 바위를 찾았습니다. 바위 뒤에 우거진 수풀을 헤쳐보니 정말로 뻥 뚫린 구멍이 나왔지요. 그런데 그 구멍이 너무 깊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우는 부하들과 함께 칡넝쿨로 사람이 탈 만한 바구니와 튼튼한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공주님들을 구해올 테니 기다리고 있다가 밧줄을 흔들거든 끌어올리도록 하시오. 바우는 바구니를 타고 깜깜한 구멍 속을 내려갔지요. 얼마 동안 내려가자 어둠이 가시면서 땅속 나라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땅속 나라에 닿자 바구니를 숲속에 숨겨놓고 동네를 살펴보았지요. 도깨비들은 모두 춤을 추며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잡아온 사람들은 모두 일을 시키고 도깨비들은 그저 먹고 놀고 있었지요. 마을로 들어서자 마을 한가운데에 유난히 큰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분명 공주님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바우는 집 옆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에 올라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때쯤 되었을 때 어느 처녀가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우물에 와서 물을 길었지요. 바우는 나뭇잎 한 줌을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처녀는 나뭇잎이 떨어진 물을 쏟아내고 다시 물을 길었지요. 바우는 또 나뭇잎을 훑어서 물동이에 떨어뜨렸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웬 나뭇잎이 자꾸 떨어질까? 처녀는 나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처녀는 깜짝 놀랐지요. 놀라지 마세요. 전 당신들을 구하러 온 사람입니다. 나를 도깨비들에게 잡혀온 공주님들께 안내해 주십시오. 바우의 말에 처녀는 뛸 듯이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걱정스런 얼굴로 말을 했지요. 제가 바로 막내 공주예요.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하니 그만 돌아가세요. 공주님, 염려 마시고 저를 숨겨서 도깨비 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바우는 공주의 치마 속에 들어가서 도깨비 집의 벽장 속에 숨었습니다. 밤이 되자 도깨비가 돌아왔지요. 새 공주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문 밖까지 나가서 도깨비를 맞았습니다. 도깨비는 공주들이 예전과 달리 울지 않고 다정하게 맞아주니 기분이 좋았지요. 방으로 들어온 도깨비가 갑자기 코를 킁킁 대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도깨비는 눈을 번뜩이며 방 안을 살폈습니다. 둘째 공주가 걱정스런 얼굴로 도깨비의 이마를 짚었지요. 이 집에 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우리들 냄새겠지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우리들 냄새도 모르시다니. 이어 첫째 공주가 말을 했습니다. 나리께서 우리들에게 아내가 되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내가 되어 나리를 즐겁게 해드리겠어요. 도깨비는 기분이 좋았지요. 그러면 지금 혼인식을 올리지. 그때 막내 공주가 준비해 놓은 술상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내일 날이 밝으면
부하들을 모두 모아놓고 해야지요. 오늘은 우선 술이나 드시지요. 도깨비는 기분이 좋아서 공주들이 주는 대로 모두 받아 마셨지요. 기분이 더욱 좋아진 도깨비는 선심을 썼습니다. 오늘은 술잔치를 하고 내일은 혼인잔치를 하자꾸나. 그리고 너희들 소원을 들어줄 터이니 무엇이든 어서 말해보거라. 이때다 하고 첫째 공주가 말을 했지요. 다른 소원은 없고 꼭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빨리 말해보아라. 나리도 죽나요? 그건 왜 묻지? 그걸 알아야 제가 평생 모시지요. 걱정 마라. 이 세상에 아무리 힘센 놈이라도 날 죽일 수는 없어. 그런데 내 양쪽 겨드랑이에 비늘이 2개가 있지. 그게 떨어지면 내 목도 떨어지니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술 취한 도깨비는 공주들이 자기를 염려해 주는 줄 알고 비밀을 모두 얘기해 주었지요. 바우는 벽장 속에서 도깨비가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술이 잔뜩 취한 도깨비는 드르렁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습니다. 바우님, 도깨비가 잠이 들었어요. 공주의 말을 들은 바우는 벽장에서 나왔지요. 바우는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도깨비 옷을 벗기고 칼을 빼어 겨드랑이에 난 비늘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의 머리를 내리쳤지요. 도깨비는 머리가 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도깨비 두목이 죽자 다른 도깨비들은 바우에게 잘못을 빌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바우는 도깨비들에게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자기 힘으로 착하게 살라고 일렀지요. 바우는 잡혀온 공주들과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땅속 나라를 빠져나와 바구니를 타고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우는 막내 공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죽지령이란 큰 고개는 숲이 우거지고 길이 험해 오르내리기가 무척 힘들답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에서나 오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고개를 넘어야만 했지요. 언제부터인가 이 고갯마루에 조그만 움막이 세워지고 한 노인이 살았답니다. 노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지요. 또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서 그처럼 외롭고 험한 고갯마루에서 혼자 살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노인은 날마다 혼자서 고갯길을 닦고 있었지요. 틈만 나면 괭이를 들고 나와 돌뿌리 나무 뿌리를 캐내며 길을 넓히며 반반하게 다듬어 나갔지요. 누가 그 일을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노인은 어째서 아무도 시키지 않는 힘든 일을 혼자서 부지런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노인은 평생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헛된 일로 세월을 보낸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늙고 초라한 모습에 문득 나는 이날 이때까지 헛되이 나이만 먹어 이렇게 늙고 초라한 모습이 되었구나.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세상을 위해 큰 일을 하련만 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는지도 모릅니다. 노인이 죽지령을 찾아와 길을 닦기 시작한 것은 그 뒤부터가 아니었을까요? 그 무렵 술종공이
사랑하는 아내와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고개를 넘어가게 되었지요. 술종공은 신라 진덕왕 때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이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이미 높은 벼슬에 올랐지요. 뿐만 아니라 어여쁜 아내를 맞아 무척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소원이 있었지요. 아들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착한 일을 많이 했지요. 부처님께 시주도 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종공의 소원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부하들이 앞장선 가운데 술종공은 이윽고 고갯마루에 이르렀습니다. 저 앞에서 머리털이 하얗게 샌 초라한 노인이 묵묵히 길을 닦고 있었습니다. 순간 술종공은 왠지 그 노인이 자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며 그 길을 닦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노인 앞에 이르자 술종공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술종공이 자세히 노인을 살펴보자 노인도 고개를 들고 그를 지그시 쳐다보았습니다. 술종공은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어떤 기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어쩌면 노인도 그와 마찬가지였는지 모릅니다. 두 사람은 사뭇 기쁘고 반가움이 가득한 눈으로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낯선 사이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 애타게 찾아다녔던 것처럼 말이지요. 술종공이 삭주에 도착하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술종공은 꿈속에서 그 노인을 만났지요. 그 노인이 성큼성큼 술종공의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술종공의 아내도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여 다음 날 술종공은 부하를 죽지령으로 보내 노인의 안부를 알아오라 하였지요. 그 노인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노인이 죽은 날이 바로 그 꿈을 꾼 날이지요. 술종공은 마음속 깊이 짚이는 것이 있어 다시 여러 부하들을 죽지령으로 보내 노인의 시체를 찾아 묻어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미륵불까지 세워주었지요. 그러자 술종공 부부가 꿈을 꾼 그날부터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0달이 지나자 튼튼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지요. 술종공은 아기의 이름을 죽지라고 지었습니다. 죽지령에서 만난 그 노인이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지어준 것이지요. 이렇게 태어난 죽지랑은 효소왕 시절 널리 이름을 떨친 화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김유신 장군 밑에서 부사가 되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복을 없애버린 부자 영감. 어느 마을에 까막듬이라 불리는 바위가 있었습니다. 큰 바위 더미 위에 한 마리의 까마귀가 앉아 있는 것처럼 생긴 바위인데 지금은 까마귀의 머리 부분이 없답니다. 이 돌까마귀의 목에 머리가 붙어 있었던 아늑한 옛날 어느 영감이 이 바위더미 앞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지요. 그곳에 집을 지은 후 해마다 농사가 잘 되고 가축들이 불어 재산이 점점 늘어나더니 얼마 되지 않아 큰 부자가 되었지요. 몇 채나 되는 기와집에
가구들이 으리으리하게 차려놓고 많은 종들을 불어가며 호강을 누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식구마다 병 없이 건강하니 하늘이 내린 복을 혼자서 차지한 듯 부자 영감은 행복했지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귀찮은 일이 있었으니 부자가 된 후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계속 찾아오니 그 치닥거리에 진저리가 났지요. 안에서는 부인과 며느리들이 음식을 장만하고 이부자리를 빨래하느라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영감을 나무라고 며느리들은 남편들에게 짜증을 내면서 대문을 닫아 걸고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성화를 냈지요. 부자 영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잣집에 한 스님이 찾아와 시주를 정했지요. 부자 영감은 스님을 붙잡고서 애원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니 손님을 못 오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스님은 껄껄 웃고 나서 말하였습니다. 오는 손님은 복이라 했는데 왜 오는 복을 물리치려 합니까? 복이다 뭡니까? 손님이 오면 무엇이나 충나지 덕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손님을 막아주신다면 시주를 후하게 드리지요. 스님은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가는 소리로 한숨 쉬듯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런 소원이라면 어려울 것이 없지요. 저 바위 위에 앉아있는 돌까마귀의 머리를 잘라버리시오. 그렇게 하면 손님은 그림자도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시주도 받지 않고 인사도 없이 대문 밖으로 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부자 영감은 이제 됐다 하고 도끼를 들고 바위 위로 올라갔지요. 그러고는 돌까마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돌까마귀의 머리는 무참히 부서져서 땅에 떨어졌지요. 부자 영감은 이제부터 집안 식구들이 마음 놓고 편안히 살 수 있게 됐다 하며 그것을 알리러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갑자기 돌까마귀 목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불길은 집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밭을 태우고 주위에 있는 것은 모두 태워버렸지요. 그리고 나서 부자 영감은 의지할 곳이 없어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식구마다 병이 들어 약을 써도 낫지 않았으며 조금 남았던 돈도 다 없어지고 나중에는 끼니를 얻어먹어야 할 만큼 불쌍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된 다음에는 그렇게 찾아오던 손님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한이 서린 가야금. 우르기 고향 근처 구건이란 마을에 자리를 잡고 가야금 연주를 하고 곡을 만드는 데에 혼신의 정열을 쏟고 있을 때였습니다. 진흥왕이 지방을 순시하며 돌아다니다가 우르기 살고 있는 구건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남성이란 마을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지요. 남성의 수령은 진흥왕을 즐겁게 해줄 요량으로 우륵을 데려다가 가야금 연주를 부탁을 했습니다. 진흥왕이 비록 적국의 왕이긴 해도 그의 현명하고 용맹스러운 명성을 듣고 있었기에 우륵은 제자를 데리고 순순히 진흥왕 앞에 나아가 가야금을 연주했습니다. 우륵의 가야금 연주에 진흥왕은 깊은 감동을 받아 신라에 돌아가 청년 셋을 뽑아
우륵에게 제자로 삼아달라고 했지요. 신라 청년들을 맞이한 우륵은 우선 가야금을 앞에 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가야금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느냐? 신라 청년들은 아무도 대답도 못하고 생전 처음 보는 악기를 그저 신기하게 쳐다만 볼 뿐이었지요. 우선 가야금의 머리 쪽은 둥글게 만들어졌으니 이는 하늘을 뜻하는 것이요. 밑부분은 평평하니 이는 땅을 이르는 것이다. 줄은 12줄이니 그것은 1년 12달을 이르는 것이지. 신라 청년들은 우륵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가야금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우륵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줄을 고정하는 기둥의 높이가 3촌인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여야 그 소리가 완벽하다는 뜻이니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가 이 가야금 속에 있느니라. 말을 마친 우륵은 고요히 신라 청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라의 청년들은 일어나 큰 절을 올리며 말을 했지요. 선생님의 말씀 늘 명심하여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륵의 제자가 된 신라 청년들은 만덕과 법치, 계고로서 만덕은 우륵에게서 춤을 배웠고 법지는 성악을, 계고는 기악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신라 청년들은 한 자리에 모여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승 우륵이 만든 가야금 곡들이 너무 처량하고 애절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어 셋은 스승 우륵이 만든 가야금 12곡조 중 5곡조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편곡을 하여 우륵 앞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우륵은 눈을 감고 그 연주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깊은 회한과 절망을 느꼈지요. 너희 조국 신라는 바야흐로 새 기운이 솟는 나라이니 곡조가 그렇게 신명나고 흥겨울 테지만 내 조국 대가야는 그 운명이 지는 해와도 같으니 당연히 그 곡조가 슬프고도 비통할 수밖에 없구나. 제자들의 연주가 모두 끝나자 우륵은 한마디를 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참으로 흥에 겹고 힘찬 곡조라 듣기에도 좋구나. 우륵은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별이 떨어지기 직전의 꽃송이처럼 가느다랗게 떨며 깜빡거리고 있었지요. 마치 서서히 기울어가는 조국의 운명 같았습니다. 우륵은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머릿속으로 예전 가야금 12곡조를 만들 때의 광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우륵은 대가야의 아름다운 사계를 떠올리며 가야금 12곡조를 완성하였지요. 그것이 비록 애잔하고 슬픈 곡조일 망정 조국을 생각하는 우륵의 충정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에 그 곡들은 우륵의 분신과도 같았지요. 우륵의 뒷모습은 한 시대를 풍미한 뛰어난 예술가임에도 만국의 한을 지닌 무기력하고 작은 인간일 수밖에 없는 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빛이 나 보이라. 옛날 어떤 시골에 나이가 어린 신랑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이 신랑더러 처갓집에 가서 장인 장모를 뵙고 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담은 이바지 짐을 주었지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바지 짐에 넣어둔 음식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이것은 떡, 이것은 엿,
이건 술, 이것은 고기, 이것은 산적, 이것은 닭, 이것은 꿀이다. 맛없는 음식이지만 빛이나 보시라고 여쭙고 오너라. 라고 말했지요. 빛이나 보이라는 말은 별스런 음식이 아니니 허물지 말고 맛보라는 겸손스런 말이지요. 신랑은 이바지 짐을 지고 처가로 가면서 어머니가 일러준 음식 이름을 하나하나 외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 그만 음식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신랑은 이바지 짐 안에 있는 음식 이름을 알고 싶어 방천 2개 앉아서 이바지 짐을 풀어놓고 음식을 하나하나 꺼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러준 음식의 이름이 생각나질 않았지요. 떡을 잡아 늘려보니 늘어짐으로 잡아 늘리기라고 이름 짓고 엿은 들러붙음으로 들러붙기라 하고 술병을 흔들어 보니 올랑졸랑 소리가 나서 올랑졸랑이라고 하고 고기는 물어뜯어야만 뜯김으로 물어뜯기라 하고 산적은 꼬챙이에 꿰어 꽂은 것이므로 꿰어 꽂기라 하고 닭은 꼿꼿에 거리고 있으므로 꼿꼿다리라고 하고 제멋대로 새로 이름을 지었지요. 그리고 다시 음식을 담아 처갓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처갓집에 가니 장인은 지붕을 새로 이느라고 지붕에 올라가 있었지요. 신랑은 마당에서 장인을 쳐다보며 어머니가 빛이나 보여드리라면서 이바지 짐을 주어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냐, 곧 내려가마. 장인은 이렇게 말을 하며 하던 일을 마치느라고 머무적거렸지요. 그랬더니 어린 신랑은 이바지 짐을 가지고 사다리를 올라가서 꾸벅 절을 하더니 장인 앞에 이바지 짐을 풀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빛이나 보여드리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으니 보십시오 하면서 음식을 하나하나 꺼내들고 보여주더니 빛을 다 보셨습니까? 하고는 도로 그 음식을 모두 짐에 담아놓고 지붕에서 내려왔지요. 그리고 장모님 어디 계세요? 하고 소리쳐 불렀습니다. 장모는 그때 뒷간에서 뒤를 보고 있다가 사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반가워서 얼른 아는 체를 하느라고 자네 왔는가? 곧 나가겠네 하고 말을 했지요. 사위는 장모의 말소리를 듣고 얼른 뒷간으로 뛰어가서 뒤를 보고 있는 장모에게 절을 꾸벅하고는 이바지 짐을 풀어놓았지요. 어머니가 이것 빛이나 보여드리라고 해서 짊어지고 왔습니다. 하고 아까처럼 이바지 짐을 뒷간문 앞에 풀어 헤쳐놓고 음식 이름을 말하더니 빛을 다 보셨지요? 하고는 음식을 주섬주섬 도로 담아 넣어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이바지 짐을 도로 지고 온 것을 보고 이상하여 어찌하여 도로 지고 오느냐고 물었지요. 그러니 아들이 말을 하였습니다. 장인 장모에게 빛이나 보여주라고 해서 빛만 보이고 왔는데요. 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듯 어머니를 쳐다보았지요. 떡보와 중국 학자의 대결. 먼 옛날 중국 왕이 우리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지요.
얼마 후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를 압록강으로 보낼 테이니 귀국에서도 가장 뛰어난 학자를 대표로 내보내 주시오. 어느 나라 학자가 더 지혜로운지 한번 겨루어 보도록 합시다. 편지를 받은 임금님은 이 문제를 놓고 대신들과 어전 회의를 열었지요. 중국에서 지혜 대결을 하자고 제의해 왔는데 그대들 중 누가 나가보겠소? 대신들은 모두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있었지요. 허허, 답답하구려. 그렇다면 아는 학자 중에 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보시오. 이번에도 대신들은 고개만 저을 뿐 마땅한 사람을 추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임금은 버럭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이 답답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중국과의 지혜 대결은 나라의 명예가 걸린 중요한 일이니 당장 전국에 방을 붙여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도록 하시오. 이렇게 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방이 나붙게 되었습니다. 방이 붙자 온 나라가 이 이야기로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방이 나붙은 지 한참이 지나도 선뜻 나서는 학자가 없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님을 비롯한 조정의 대신들은 몹시 초조해졌습니다.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중국 대표가 압록강을 향해 출발했다는 기별이 왔지요. 조정 대신들은 저마다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한편 압록강 근처 의주 땅에 떡보라는 뱃사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떡보는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고 글도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오직 떡만 좋아하여 떡에 관한 것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게다가 얼굴도 못생기고 한쪽 눈까지만 애꾸였지요. 그래서 다른 일은 못하고 압록강에서 뱃사공 노릇으로 겨우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떡보가 지혜 대결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요. 가지껏 내가 한번 나가볼까? 만일 내가 중국 대표와 지혜 대결에서 이기면 먹고 싶은 떡을 실컷 먹을 수 있잖아. 떡보는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결정을 하였지요. 그리고 단숨에 의주 관아까지 달려가 사또에게 대뜸 말하였습니다. 사또, 이번 지혜 대결에 소인이 나가겠습니다. 사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떡보를 건너다 보았습니다. 네가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겠다고? 예, 이기면 그저 떡만 많이 주세요. 소인이 나가서 꼭 이기고 올 것입니다. 이 녀석아, 너같이 못생긴 녀석의 머리에 무슨 지혜가 들어있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느냐? 까불지 말고 당장 돌아가거라. 하지만 떡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사또, 화만 내지 마시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얼굴이 잘났다고 더 지혜로운 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사또, 옛말에도 보면 항우라는 장수도 말에서 떨어진 일이 있고 꿩 잡는 것이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모만 좋다고 꼭 잘하란 법은 없습니다요. 떡보가 하도 자신있게 말하자 사또는 자기도 모르게 단단히 흔들렸지요. 하기야 얼굴이 잘생겼다고 다 똑똑한 건 아니지. 사또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조정에다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조정에서 곧바로 연락이 왔지요. 이번 지혜 대결은 나라의 명예가 걸린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만약 중국에 진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각오를 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대표로 허락해도 좋다. 사또는
곧 떡보를 관하로 불러 말을 하였습니다. 조정에서 허락하여 너를 우리나라 대표로 내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혹시 실수하여 지는 날에는 네 목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 사또, 걱정 마세요. 제가 그런 각오도 없이 나섰겠습니까? 아무튼 이기면 떡이나 실컷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여 압록강 뱃사공인 떡보가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게 되었지요. 떡보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떡보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혀를 쯧쯧 찼지요. 저 멍청이가 떡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겠구나. 마침내 중국 대표가 압록강 저편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떡보는 압록강으로 나가기 전 단골 떡집에 들렸지요. 배가 불러야 중국 대표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떡보는 떡집에서 크고 네모난 인절미 5개를 사 먹었습니다. 떡을 배부르게 먹은 떡보는 압록강으로 달려가 자기 배를 타고 강 저편으로 건너갔지요. 중국 대표는 미리 나와 떡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적수가 일개 뱃사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떡보를 보더니 중국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배 위에서 겨루는 것이 어떤가? 떡보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잠시 후 그들이 탄 배는 압록강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배가 강 한복판에 이르자 중국 대표는 떡보의 애꾸눈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새가 사공의 눈을 쪼았구나. 이 말은 새가 떡보의 눈을 쪼아먹어 애꾸눈이 되었다는 놀림이었지요. 떡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떡보는 중국 대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중국 대표의 입이 조금 비뚤어져 있었지요. 순간 떡보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손님의 입을 스쳤구나. 떡보의 말에 중국 대표는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녀석이 그저 보잘것없는 뱃사공으로만 알았는데 만만히 볼 게 아니구나. 중국 대표는 우선 이것저것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로 묻는 것보다 알 듯 모를 듯한 손짓으로 묻는 게 더욱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느닷없이 두 손을 번쩍 들었지요. 그러더니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서로 붙여 커다란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은 둥글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무식한 떡보는 그 동그라미가 둥근 떡처럼 보였습니다. 오라, 이 사람 좀 보게. 어떻게 내가 오늘 아침에 떡 먹은 것을 알았지? 그런데 지금 둥근 떡을 먹었냐고 묻고 있잖아. 자기 편할 대로 생각한 떡보는 엄지검지를 기역자로 한 다음 한 손을 뒤집어 붙여 네모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둥근 떡이 아니라 네모난 인절미를 먹었다는 뜻이었지요. 이를 본 중국 대표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떡보가 만들어 보인 네모 모양을 땅은 평평하고 네모난 모양이다 란 뜻으로 해석하였지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은 둥근 모양이고 땅은 네모난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중국 대표는 자기가 낸 문제에 짝을 이루도록 땅으로 대답한 떡보의 지혜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중국 대표는 손가락 3개를 떡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지켜야 할 3가지 길을 아느냐는 뜻이었지요. 다시 말하여 공자가 말한 삼강오륜 중 삼강을 아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떡보는 이번 질문도 당연히 떡에 관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먹은 떡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지? 이렇게 생각한 떡보는 5 손가락을 쫙 펴서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지요. 중국 대표는 아까보다도 훨씬 놀랐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떡보의 대답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였지요. 떡보가 나는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길인 오륜까지도 안다고 대답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혀를 내두르며 떡보를 새삼스럽게 바라보았지요. 중국 대표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떡보에게 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기로 하였지요. 중국 대표는 느닷없이 자기 수염을 쓱 쓰다듬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지요. 전설에 나오는 고대의 중국 임금 이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대표는 중국 고대 전설 속의 임금인 염제 신농 씨를 아느냐고 물은 것이지요. 그러나 떡보는 그런 복잡한 문제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저 이번에도 떡에 관련된 문제로만 알아들었지요. 말하자면 떡보는 중국 대표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미소 짓는 것을 떡을 먹으니 맛이 있더냐 라고 묻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떡보는 자기 배를 슬슬 문지르며 배가 부르다는 신용을 해보았지요. 이를 본 중국 대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맸습니다. 이 나라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많은 모양이구나. 한낱 뱃사공도 저렇게 유식한데 뛰어난 학자가 대표로 나오면 크게 망신만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중국 대표는 떡보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강가에 내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떡보가 강가에 내려주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지요. 그렇다면 중국 대표는 떡보의 마지막 대답을 어떻게 해석한 것일까요? 중국 대표가 수염을 쓰다듬는 것으로 염제 신농 씨를 아느냐고 물었을 때 떡보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지요. 중국 대표는 이것을 나는 염제 신농 씨뿐만 아니라 태호 복희 씨도 안다는 대답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복자는 음이 같은 글자로 배를 뜻하는 복자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중국 대표는 자기가 매우 어렵게 돌려서 낸 문제를 떡보가 돌려서 대답한 것으로 알았지요. 복희 씨는 신농 씨와 마찬가지로 고대 중국의 전설 속 임금입니다. 한편 임금과 대신들은 떡보를 대표로 내보낸 뒤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떡보가 중국 대표를 간단히 물리쳤다는 기별이 전해지자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임금은 당장 떡보를 대궐로 불러들였지요. 떡보야, 정말 장하구나. 소원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해보거라. 떡보는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을 하였지요. 그저 떡이나 많이 먹게 해주세요. 참으로 소박한 소원이로다. 임금은 떡보의 소원대로 만난 떡을 한 상 가득 차려주고 높은 벼슬도 내렸습니다.